교수님 그 화제의 책인 더 그레이트 이지 비트코인 책에서 네.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라 네. 하나의 사물로 단일 상품이다. 그렇게 투자 대상으로 삼는 한 내부자들에 의해 놀아날 염려가 없다라고 네.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런 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가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 그거 뭐야? 뭐잘 모르겠다 이러신 것 같아요.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좀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회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안도감도 주고 불안감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보통은 그 발행 주체도 없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항의하거나 막. 근데 여러분 뭐 문제 생기고 나서 우리가 항의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아지나요? 예를 들어서 뭐 권도영 씨를 불러다가 뭐 감옥에 뭐 100년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루나로 돈을 잃어본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가 오겠나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사후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응징하는 거에 매우 관심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게임 이론에 의하면 응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회사들이 회사들의 회계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투명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산을 변형시키는 것은 의외로 되게 쉽습니다. 네. 물론 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약들을 따라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감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회사 내부에서 감추는 걸 솔직히 밖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럼요. 네. 공부 열심히 한 분들, 머리 좋은 분들이 그 도덕적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회계 부정 사건이 날 때마다 보는 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죠. 그 좋은 머리로 네. 그런 걸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빼놓고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모든 자산은 사실 엘리트를 믿느냐의 문제였어요. 엘리트를 믿어야 하고. 그렇죠. 국가를 믿거나 뭐 지자체를 믿거나 어떤 권력자를 믿거나.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나온 지 15년이 됐는데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대접을 못 받는 거 보면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정치가를 욕하고 엘리트를 욕하지만 실제로는 엘리트를 믿고 싶기 때문에 욕하는 거죠. 근데 저같이 비트코이너들은 아예 엘리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욕도 안 합니다. 기대치가 애초에 없으니까. 기대치 진짜로 없다면. 저는 그런 걸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그것이 꼭 비트코인일 필요는 없지만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 때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그 인터넷 이 혁명이 좀 시작될 때쯤에 약간 뭐 지금의 탈중앙화의 어떤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로 이런 쪽을 좀 책도 대학생 시절에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하물며 WWW가 네. 대중화되기 전에 이 인터넷 시대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푹 빠졌었어요. 그 20대 초반이가 가능했던 이야기인데 제 전공 공부 안 하고 2년 동안 그것만 공부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취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불리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보시기에도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10년 동안 쭉 버텨왔죠. 그죠? 외길로 그대로. 그렇죠. 이럴 수 있었던 건 제가 20대 초반에 이상주의였지만 거기에 푹 빠졌던. 그러니까 엘리트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비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왜 엘리트를 믿고 비판을 하냐? 그냥 믿지 마. 그죠. 그렇죠? 왜냐면 엘리트 사람이잖아요. 저랑 성정이 똑같습니다. 말로는 다 선언하고 하죠. 공무원이 된다거나 뭐 정치가들 중에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치가 보셨어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라는 말을 안 한 정치가 과연 있을까요? 과연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은 떠나서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보다 더 최우선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대 자체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도 못하는 걸 왜 남한테 기대를 하냐고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신문지상에 많은 그 정치적 논란들은 저는 아예 안 읽어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뻔한 거예요. 뭐 뻑하면 뭐 법인카드나 혹은 뭐 백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탈출하고 앞으로 저희 후손들이 살아가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요. 왜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자기도 못하는 거를 어떤 영웅이 해주길 너무 바래요. 이게 엘리트에 대한 신화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엘리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엘리트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이제 극복해서 정말 비트코인 투자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또 책에서 보면 네.
지성의 완성은 겸손이라는 말도 있듯이 알의 최고 경지는 결국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허탈한 진실이랴 라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명문 아닙니까? 아 이거 약간 비슷하게 그 옛날 소크라테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지금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작가님이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럼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저도 지금도 하죠 사실은. 지금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 그걸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워낙 반직관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처음에 비트코인에 빠져들어서 저도 제가 확증 편향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로운 정보만 내가 취합하고 있나? 네. 이런 생각. 사실 그러긴 어렵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이로운 정보보다는 네. 비판하는 정보가 너무 홍수해서 그쵸. 찾아야 되는 거지만 제 스스로는 그거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가격이 뭐 저는 자고 일어났더니 한 70% 이상 빠져 있는 경험을 한 3번 했죠. 아, 3번이나 하셨구나. 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혼자 내가 혼자 미쳤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뭔가 혹시 뭘 놓쳤나? 무슨 전제 하나를 잘못 봤나? 이런 고민 많이 했죠. 그럼 그거를 이제 뚫고 지금까지 오신 건데, 네. 작가님 저희 중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의 자본 유출 규모가 2023년 9월에 네. 750억 달러로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네. 또한 중국인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못 믿고 금지된 비트코인에 눈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자본이 이탈하는 흐름이 또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이런 자본 유출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건지 좀 작가님 시각이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시총이 한 1,000조 원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네. 근데 지금 이 가격은 그닥 큰 가격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여력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그런 이유를 한 10가지 저보고 대라면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자본이에요. 네. 중국은 자본 통제 국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교육하고 싶어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려면 편법을 써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본이 유출되는 걸 국가 단위에서 막는다는 그렇죠. 거죠. 옛날에는 홍콩이라는 숨구멍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홍콩에 대해서도 중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그런 입법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보내는 사인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지금 시진핑 정부가 우선이지 네. 뭐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 차선이에요. 차선. 순서에 많이 밀려요. 그래서 경제 사령탑들은 지금도 그 외국 자본 투자하라고 중국 투자 받는다라고 하지만 네. 그럴 때마다 어깃장 놓듯이 중국은 계속 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건 내국 기업이건 전부 그 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야 되고 그 노조는 사실은 민주화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그 노조는 사실 공산당원이겠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투자를 망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유명한 기업인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는 뉴스를 중국발로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정신개조돼서 막 돌아오시고 몇 대 맞은 거겠죠? 네. 갑자기 돌아와 성격이 바뀌었어요. 네. 말이 많던 분이었는데 말을 하네요. 네.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거죠. 돈이 많으면 살기 편해야 되는데 중국의 부자들은 물론 살기 편하겠죠. 근데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깨달아서기보다는 모빌리티가 있는 점유물인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뉴욕 타임즈가 한 달에 500억 달러씩 중국인들이 해외에 유출한다. 부동산 사거나 뭐 심지어는 보험에 가입한다. 네. 카지노 가서 그냥 돈만 바꾸고 게임 안 하고 그냥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온다. 뭐 수수료 한 20, 30% 낼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그쵸. 환율 되게 안 좋은데 그렇게라도 해야 해서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얼마나 좋습니까? 작가님, 그러면 홍콩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비트코인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여태까지 비트코인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규제를 늘려왔지 않습니까? 특히 작가님께서 지난번 인터뷰 때는 중국이 어쩌면 비트코인 소유 금지를 요번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중국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은 대응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번 ETF하고 올해 반감기 때문에 또 불장이 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2억 원, 뭐 3억 원 이렇게 올라가면 중국에서 반드시 뭔가 규제안이 나올 거예요. 근데 홍콩이 참 난해해요. 홍콩은 계속 한 2, 3년 전부터 친비트코인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음 ETF는 홍콩에 승인 난다라고 보고 있고 뭐 며칠 전에 이미 중국 자본이 홍콩 시장에 ETF를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 모르거나 중국 공산당의 반대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착각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행위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원화 전략 같아요. 중국 본토는 계속 규제를 하고 홍콩은 홍콩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천안문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1989년도에 천안문에서 큰 시위가 발생했을 때 그 등소평 시절이었는데 탱크로 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2만 명 정도를 살해했어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CIA 문서가 나오면서 확인이 됐는데 그때 중국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중국에 막 투자하던 외국 자본들이 동결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홍콩이라는 역외를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게 중국에게 이롭습니다. 근데 홍콩이 중국한테 이로우려면 홍콩은 영국 거도 중국 거도 아니어야 돼요. 뭔가 또 이 애매한 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렇죠. 바로 그걸 역외라고 합니다. 역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진짜 특별자치구 정도 수준을 넘어가서 오프쇼어가 된다면 한국에서 금지된 많은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가능하죠.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금지한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막 가능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금지한 어떤 그런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주도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보듯이 르와르가 시작되는 거겠죠. 온갖 폭력 국제적인 조직들이 와서 놀는. 그렇죠. 이권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숨구멍이 있으면 자본은 그걸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냐라고 네.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자본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것 속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곳을 다녀요. 홍콩은 자유롭기 때문에 중국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고 중국이 어려웠을 때 화교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그 홍콩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도 거대한 국가니까 그 뭔가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은 좀 놔둬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은 되게 비트코인에 반대하는데 홍콩은 계속 지금 파란 신호등 켜고 있거든요.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미국에서 ETF가 이제 이번에 승인된 게 지난번에 작가님께서 예측하셨듯이 미국도 비트코인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닌데 없앨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품는 전략으로 갔다라고 이 말씀을 전 해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중국은 지금 금지하는 거 말고는 본인들 본토에서 카드가 없는데 홍콩에 좀 숨구멍을 열어준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금지해버리면 뭐 어떤 수가 없다 혹은 뭐 뒤처진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걸까요? 뭐 아주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제가 만든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스토리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네. 시진핑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비트코인 이유였던 이유는 국가적 전략적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그 정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하이방이라 그래가지고 장점인 계열이 굉장히 부패했고 또 친자본, 친서방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친서방, 친자본이니까 장점인 정권이 그리운데 중국 엘리트 입장에서 너무 부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먹은 게 뭐 몇 조 원 수준이에요. 전부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때도 10년 전이죠. 중국 친구들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명함을 보면 뭐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 뒤에 쩐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블록체인 기술에 이렇게 감동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그 중국 부자들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해외로 자본을 이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건 시진핑이 정권을 잡거나 본격화되면서 장점인 계열을 엄청나게 수청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억압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냥 구두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다가 뭐 거래소를 금지하고 채굴을 금지했죠.
근데 이제 그들이 권력을 다 장악했잖아요. 네. 그들도 기득권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너무 세상이 많아졌어. 그렇죠. 야. 이게 제가 만든 스토리입니다. 이제 권력이 공고화됐으니까 3년임도 가능했던 거고 그러나 이제 자기네도 원래 정치는 돈이 들거든요. 네, 사람 움직여야 되게 돈이 드니까 비자금 필요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이걸 또 오해하시면 뭐 비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네들도 관리하는 재산이 있을 거고 그게 최근에 나오는 게 뭐 갑자기 외교부장이 갑자기 안 나오고 죽었잖아요. 외교부장이. 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죽었나? 하여튼 감옥에 있나 뭐 그런데 세컨드가 애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엘리트들은 다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마약과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필요할 때마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을 할 때 정실 부인 말고 성공한 지표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 명의 아내로부터 아이를 낳는 게. 그런 걸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처단하고 그러나 봐요. 숙청을 하고 자기가 권력 투쟁이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전 정권을 구악을 철폐한다는 명분의 하나로 비트코인을 이제 억압을 했지만 그들도 이제 기득권이 됐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그 중국의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필요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니까요,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 자본시장 개방을 꺼리는 중국 같은 국가의 개인과 기업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중국을 조금 이제 약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 자체가 비트코인을 꺼리는 것 같은데, 그럼 엘리트들은 원하고 그 중국 그 어떻게 자체적으로는 정부는 원하지 않고, 이게 좀 매칭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은 네. 그 제가 공부한 10년 전부터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스터디를 했고요. 네.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미국보다는 중국한테 불리하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개 그 당시에 근거를 대서 칼럼도 썼는데 중국도 중국 인민들이 비트코인 접근하는 걸 적극 막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모순이 아니죠. 네. 원래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 대중을 못하게 하면서 지들은 하거든요. 그거는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저주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저주했죠. 저주요. 근데 지금 ETF 되는 거 보니까 뒤에서 뭐 한 것 같아요? 모았죠. 하지 않았을까요? 다 나쁜 준비하고. 놈들이에요. 엘리트들은 네. 아니 엘리트들은 플라톤도 국가에서 얘기하는데 국가는 거짓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거짓말을 못하면 그게 또 문제거든요. 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지. 괜찮지 않은데 진짜 안 괜찮아라고 하면 그 나라 없애자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국가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선의로 하느냐 악의로 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월가건 중국 엘리트건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너무 슬프게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진짜 몰라요. 진심이에요. 네. 비트코인에 대한 무시, 조롱, 저주가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중 플레이가 아니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자산운용사 1위 블랙록은 되게 적극적이고 그 건물에다가도 5개의 광고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뱅가드는 또 2위인데 안 하고, 또 근데 3위 피델리티도 이번에 이제 블랙록 이길 각오로 막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서도 사이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홍콩은 또 이렇게 약간 열어주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중국은 또 그런 포지션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과도기적이어서 좀 벌어지는 현상인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그래도 비트코인은 강하니까 살아남겠죠. 아예 비트코인은 뭐 이미 1월 11일에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직 먹을 게 많다.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엘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대중이 가소롭겠어요.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으니. 그러면요, 교수님,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망망대해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보니까 메타버스와 금융과 무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세계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었다 했는데, 요 문구가 정말 제가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떨렸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만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모습을 좀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데요. 그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힘차게 우리가 미래가 뭐 엄청나게 찬란할 거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같이 강조하는 게 지정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정을 강조한 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슬프게도 제가 불길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로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닷길이 막혔을 때 무역을 안 할까요? 해야죠. 해야죠. 그때 대안이 바로 디지털 세계거든요. 그럼 디지털 세계가 지금 분절화되어 있어요. 디지털 세계가 뭐 유튜브 따로 있고 페이스북 따로 있고 구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이게 하나로 통합된다는 생각을 하면 좀 으시시한데 그게 우리가 뭐 공포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보듯이 하나의 회사가 다 이겨갖고 통합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이 플랫폼들은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회사도 다르고 이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으로 나의 자산하고 나의 신원이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옮겨갈 때마다 인증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리니지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내 자산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소유권 인정을 되는 거죠. 넘어가서. 그러면 NC소프트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자산이니까. 이건 뭐 그 자산 가지고 뭐에 쓰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리니지가 없는데 리니지에 뭘 쓰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옮겨가면 거래가 된다는 거니까 의미가 적지 않거든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의 길은 자꾸 비용이 올라가고 희망봉을 돌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막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 안에 있는 친구하고 파트너하고는 계속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경제권이냐 하면 이 디지털 세계가 훨씬 더 큰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단일 경제권으로. 그럼 이 단일 경제권에서는 단일한 담보물이 필요할 거예요. 스탠다드, 단일하다기보다는 스탠다드한 담보물이 필요하겠죠. 그게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여러 이유로. 그렇군요. 그러면 또 책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책에서 또 누가 이 글로벌 신뢰망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고 이제 먼저 가장 큰 글로벌 신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 이더리움하고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하고 기대가 모두가 있는 듯한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의 이제 방송들을 조금 봤을 때는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이 그래도 이 정도 규모까지 왔으면 그 위에 이제 생태계는 죽을 수가 없는 생태계다. 이 정도면 이렇게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은. 이더리움이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목적한 바를 이더리움이 달성할 거라고도 보지 않아요. 벌써 이제 어떤 조짐들이 있냐면 네. 이더리움이라는 게 기술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유틸리티도 없고 그냥 이상한 화폐였는데 그 시절에도 이더리움은 뭔가 대단한 기술같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화폐 현상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손이 쉽게 갔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여러 가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특히 공부를 대충 한 지식인들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에 대한 비난을 이더리움에 대해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더리움을 비판하면 왠지 꼰대 같은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비탈 부테린의 영리한 포지션이죠. 마케팅적으로.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유틸리티를 지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애초에 유틸리티를 지향했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말을 제가 바꿔볼게요. 비트코인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라고 한 번도 떠든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무슨 부가가치 생산한다고 한 적 있나요? 없어요. 네.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가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기업하고 똑같아요. 네.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든 부가가치가 있나요, 이더리움? 그렇죠. 현실에서는 아직은 그렇죠. 기업인데 실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거죠. 여태까지 그럼 구글하고 애플하고 삼성이 왜 이렇게 보수적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수주범을 탔을까요? 시장이 작아서. 아니요. 정부하고 여러 눈치를 본 거죠. 근데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게 신호등이 되잖아요. 그럼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달려갈 겁니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부가가치 세계에서는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그 게임판에서는 다른 기업, 부가가치에 달통한 기업들이 관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세상에서 이더리움이 왕초가 됐던 거예요. 정당한 게임이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부터 정당한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네. 그때도 이더리움이 지금의 포지션을 갖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이더리움은 핸드폰도 없어요. 이더리움은 그리고
그 구글 같은 그런 빅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 없어요. 네. 뭘로 부가가치 생산할 거냐는 퀘션을 해야 돼요.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이상주의적 열정만 비탈 뷰테린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 친구는 부가가치에 별로 안 꽂혀 있어요. 민주주의에 꽂혀 있어요. 굉장히 저쪽 왼쪽에 가까운 리버럴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가까운 리버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레드라고 불러요. 레드라고. 레드가 부가가치를 만들길 기대하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드들이 하는 말이 보면 인권, 환경, 사회주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부가가치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거 안 해봐서 그래. 저는 이상주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부가가치랑 가장 먼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소위 공룡 대기업들이 정부나 어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정말 대단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수준의 경쟁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갑자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구글은 알았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가 통과된다는 걸. 갑자기 1년 이상 침묵하다가 뉴스를 내보냈어요. 비트코인 레이어 2인 플랫폼하고 합작을 하기로. 아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키워드는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더리움만큼이나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키워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비트코인을 비탈릭 뷰테린 여러분을 약간 속인 게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못하는 걸 이더리움이 한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죠.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같이 되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레이어 1으로 하지 못하고 레이어 2, 레이어 3가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만들어지는 생태계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생태계고 이더리움은 처음에 자기가 그냥 그 하나의 일괄 생산 방식으로 뭔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철소로 따지면 그 철광석을 가지고 첫 번째 아이언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이언을 갖다가 갈바나이즈 해가지고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다른 철강 회사들도 다 우리는 구별 못하고 제철소라고 부르는데 네.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일관 제철소는 철광석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그걸 지향한 거고요. 네. 비트코인은 그 관심 없고 일단 철광석 가지고 제로 투 원 코일만 만들면 되지 나머지는 니네가 다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공급해줄게 좋은 아이언을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야 얘네가 못하는 우리는 빛나는 철도 만들고 반짝이는 철도 만들고 야광철도 만들어 이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가소로웠던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지금은.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이 뭘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비트코인 레이어 1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반짝이고 용도에 맞는 자동차용 철강 참치캔용 철강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철강석에서 아이언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레이어 1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정들을 전혀 모르니까 마케팅에 속는 거예요. 레이어 2 뉴스가 9점 늘었어요. 구글도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오봉을 올리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스마트 컨트롤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많은 지금 이미 그런 어떤 그 인프라들을 갖고 있어요. 말씀하신 휴대폰도 있을 거고 인터넷망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뭐 비트코인 레이어 2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계속 말하던 실생활에서 정말 내가 쓰는 뭔가 바뀌는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렇죠. 부가가치라는 게 value added거든요. 그럼 value를 added 하려면 value를 더하려면 value를 원래 창출하던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더리움이 창출하는 밸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박 플랫폼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 도박은 기업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영리한 친구라서 그 예측 시장을 떠드는 거예요. 그 연결이 나머지 뭐 네. 구글이 제공한다거나 그 삼성전자가 제공한다거나 애플이 제공하는 것을 블록체인과 결합하는 거는 이더리움 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업들이 결정해야 돼요. 네. 근데 기업들이 뭐하러 이더리움을 선택하겠냐고요. 이더리움 좋은 일을 왜 해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소기업이 하겠죠. 자기가 그런 이더리움에 버금가는 플랫폼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MS가 그럴까요? 난 아닐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MS가 됐건 구글이 됐건 지금 일단 여러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지만 분명한 건 비트코인 레이어 1, 레이어 2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이 편한 거예요. 구글이 만든 플랫폼을 MS가 쓰지 않을 테지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건 구글도 쓰고 MS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시루떡이에요. 시루떡 이렇게 쭉 거래 정보를 담고 시루떡으로 쭉 눌러놓으면 밑에 있는 거 콩 하나 빼면 이게 무너지니까 못 빼는 거거든요. 신뢰방이죠. 근데 이더리움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 시루떡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콩고물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을 많이 만들어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기업형 블록체인을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의 시루떡을 쭉 만들고 아주 중앙화되어 있는 여러 개의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들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기록들은 그냥 비트코인에 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시루떡이 있는데 시루떡 5321번 시루떡에다 빨대 하나 꽂아놓고 그 뭐 몇 번째 빨대 꽂아놓으면 이게 비록 중앙화되어 있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면 이게 다 헝클어지거든요. 비트코인은 안 헝클어지고 지가 꽂아놓은 게 헝클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이것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얘를 블록체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00% 되진 않지만 와. 뭔가 좀 두 개가 다르다는 정도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행적을 여기다가 주기적으로 꽂아놓으면 비트코인에 꽂아놓으면 얘는 못 바꾼다는 게 확실하니까 네. 얘가 논리적으로 헝클어지지 않으려면 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 코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굳이 블록체인 할 필요가 없는 그치. 거예요. 발상 굳이 블록체인을 하지 않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용하는 거죠. 블록체인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복수로 운용하면서 저렴한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해도 구글이 만약에 레이어 2에 이렇게 뭔가 관여를 해도 돈은 벌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밸류를 신뢰하고 결합해서 더 밸류 애디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는 화폐를 강조하지만 스마트 콘슈 얘기할 때 내가 맨날 부가가치를 떠들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신뢰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킨다. 야, 이게 진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같은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비탈 비테린이 19살 때, 17살 때부터 시작하고 19살 때 완성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천재죠, 천재. 근데 19살한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있지요. 천재라도. 기술적인 천재는 수학이나 기술 분야에서는 10대에도 천재가 나와요. 네. 근데 인문사회적인 안목은 10대한테 천재성을 바라기는 좀 그렇죠. 발랄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가 너무 많죠. 그쵸.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비탈리 부테린의 네. 언행은. 네. 지금 그 친구는 민주주의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상적인 민주주의. 블록체인 가지고 무슨 뭐 지금 지정학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악어와 깡패들이 까부는데 이게 이상적인 민주주의 떠들 때가 아니에요. 그거 가능한 거는 서구의 일부. 그들도 이제 현실을 자각해요. 막 러시아가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관심 있겠어요 지금? 네. 그 온실 속의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큰 게 아니야. 한때 좋았던 시절. 지정학에 전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당연히 배는 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오는 게 당연했던 시절에는 네. 어떻게 하면 더 투표권을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할까? 지금 그런 크게 고민거리예요 그게? 맞아요. 한 최소 30년, 50년 이렇게는 지정학의 시대로 간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많이 듣는 게 수에즈 운하 저기 무슨 이집트 쪽이 해요. 그쪽도 후티 방문도 문제지만 만약에 중국이 뭔가 이 대만 쪽하고 말라카 그쪽을 장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는 이제 북방항로밖에 없다. 러시아를 통하는. 근데 왜 러시아랑 척을 지냐 지금.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나라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가 한 20년 동안은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뉴스에서. 근데 이제는 정말 지정학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지난 지정학적인 소풍 그러니까 봄날에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이 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능성이 있건 없건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 감각이 좀 상실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주의가 만개한 그 산물이기도 해요. 비탈리 비테리라는 청년 자체가. 러시아 출신의 캐나다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하고 가장 관계없는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 카나다라는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현실감을 완전히 망각한 애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주입을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의 DNA 자체가 민주주의 본산이면 또 이런 생각 안 해. 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탈리 부테린을 보면 여지없는 이상주의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정학 시대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사를 만들면서 꼭 그렇게 뭐 헌장만 있고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감시자가 잘 있으면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레이어 1에 레이어 2를 얹어요. 그러면 레이어 2에 만약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레이어 2라는 게 뭐 위에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레이어 2라는 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기본 장부로 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표적으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막 비트코인을 사 모으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런 미래에 뭔가 비트코인으로서 어떤 비즈니스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좀 상상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세일러 그분이 네. 그 똑똑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난해해가지고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워낙 비유가 많고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문학 공부가 되신 분이 아니라 로켓 사이언스를 하신 분이니까 근데 분명히 뭔가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택지를 사는 거고 이더리움을 사는 것은 건물을 하나 사는 거다. 이렇게. 네. 그거는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말한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전, 40년 돌아가서 강남이 개발되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같은 돈으로 빌딩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더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약간 빌딩도 네. 땅 지분이 없는 건물만 사는 그 비유인 것 같아요. 땅 소유가 안 되는. 리스홀드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땅 택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수구도 내고 상수도 무궁무진하게 내고 이제 정말. 배선도 깔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으니까 야 그거 뭐에 쓰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기반 장부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서 아 블록체인을 밸류 애드 부가가치로 만드는 게 저런 거구나 깨닫겠죠. 그러면은 그 사업 외에 막 구글이나 만약 메타 이런 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걔네들도 비트코인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안 사도 돼요. 그냥 사용만 해도 돼요. 그렇구나. 네. 꼭 이야. 비트코인이 필요한 건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더리움 망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더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수수료를 이더로 낼 뿐이고 그거는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어떤 망을 막 보통 이제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거 이렇게 써요 막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물어보죠. 그럼 그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그건 사실 관계가 없거든. 네. 그건 비트코인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가 비트코인 땡그랑하는 그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망하고는 구별을 생각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일체화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게 꼭 비트코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NFT를 우리 칼라드 코인이라고 하는데 칼라드 코인은 기념 주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왠지 섞어야 될 거였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고 코인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하나도 없이. 네. 야 이게 점점 더 공부할 게 늘어나는 기분이다. 그러니까요. 와.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될 거고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내용들이 더 뭔가 이걸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근데 이제 그게 안 그려지는데 왜냐면 이게 뭔가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점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 되게 영어로는 인크레멘털이라고 쓰더라고요. 뭔가 점프하듯이 가니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최고 권위자시니까 만나 뵀을 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